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신말순, 올해 72입니다. 제가 처음 자기 이름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된 건 지극히 평범한 하루였어요. 몇 년 전이었죠. 퇴직금 일부로 모아둔 적금이 만기돼서 읍내 농협에 들렀습니다. 창구 직원이 제 신분증을 확인하더니 이상하다는 듯 고개를 갸웃하더라고요. 어머니, 혹시 다른 은행에도 대출 있으셨어요? 예. 여기 시스템상 신용등급이 거의 불가로 뜨시는데요. 그 말이 제 귀에 정확히 들어오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불가? 신용등급이 불가라고요? 저는 평생 빚진 적도 없고 카드도 안 만들고 살았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뒤 살림은 줄이고 농사 짓고 손주 학원비도 꼬박꼬박 넣어줬는데 무슨 대출이요? 그날 직원이 프린트해서 보여준 내역엔 제 이름으로 발급된 카드가 3개, 신용대출이 2건, 보증 서류가 4건이나 있었습니다. 그중 일부는 이미 연체 상태로 넘어가 있더군요. 그 종이 위에 또렷하게 박힌 제 이름 3글자 신말순. 그 글자들이 그 순간부터 저한테는 처음 보는 낯선 이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시작됐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싸움이요. 그날 제 이름은 죽었습니다. 그걸 죽인 게 누구였는지요? 제 아들입니다. 안녕하세요. 40 이후 사람 공부입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일이 있던 건 정확히 11해 전 겨울로 접어들던 어느 흐린 날이었습니다. 장날이어서 장을 보고 막 집에 들어서려던 참이었어요. 그날 서울에서 오랜만에 내려온 제 아들이 초췌한 얼굴로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정말 마지막이에요. 은행에서 제 명의로는 도저히 안 돼서 며칠만 진짜 딱 몇 달만 어머니 이름 좀 쓰게 해주세요. 엄마밖에 없어요. 진짜 믿는 건 엄마밖에 없어요. 그 눈빛이 어릴 때 혼날까봐 문틈에 숨어서 울던 그 아이 같더군요. 사업이 잘 안 됐다고 했습니다. 원래 같이 하던 동업자가 투자금을 들고 도망가서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다고. 살면서 그 아이가 그렇게 간절하게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전 말했습니다. 한 번뿐이다. 다시는 이런 부탁하지 마라. 그렇게 도장을 찍었습니다. 처음엔 단순 대출 하나였죠. 다음 날엔 카드 신청서를 가져오더군요. 그 다음엔 통장 개설 그리고 보증 서류까지. 이건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실제로 돈 쓰는 건 아니니까요. 이건 잠깐만 필요해요. 일주일 뒤면 회수돼요. 은행이 까다로워서 그래요. 엄마 이름은 신용 좋으니까. 믿었습니다. 아니, 믿는 척이라도 해야 그 아이가 다시는 고개를 들고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제 이름은 한 장 한 장의 서류 속에서 조각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한 달쯤 지나 아이의 전화가 점점 뜸해졌습니다. 처음엔 바쁘다 했고 나중엔 잠깐 외국 바이어 만나러 갔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엔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 아이가 떠나기 전에 제게 남긴 마지막 문자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근데 살다 보면 방법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아이를 그렇게 보내고 난 다음 날 문 앞으로 등기우편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그 안에 담긴 건 단지 종이 몇 장이 아니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끌어쓴 지옥의 입구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전 그게 진짜로 몇 달만 쓰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그 종이들이 산처럼 쌓여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은 더럽혀졌습니다. 그날 이후 문 앞엔 매일같이 굵은 붉은 글씨의 등기우편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최후 통보, 즉시 변제 요망, 연체 금액 통보, 경매 예정 안내. 그런 서류가 하루에 3통, 4통씩 도착했습니다. 주소도 다르고 은행 이름도 달랐습니다. 처음엔 잘못 온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제 이름이었습니다. 신말순, 제 이름이 도장을 찍은 순간부터 파산을 예약해둔 이름이었던 겁니다.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읍내 은행에 직접 찾아가서 항의도 해봤습니다. 이건 제가 쓴 게 아니에요. 아들이 잠깐만 쓰겠다고. 직원은 고개만 젓더군요. 이미 대출 집행됐습니다. 어머니 명의로요. 책임은 어머님께 있습니다.
이웃들이 서서히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가까웠던 장사꾼들은 외상은 안 됩니다 하고 말했고 지나가던 사람들 속닥거림도 귀에 들어왔습니다. 심심하리야. 카드값 못 갚아서 애들한테까지 피해갈 뻔했다더라. 아들이 사업 망하더니 엄마까지 같이 망했대.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뭘 설명해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읍내 슈퍼 계좌가 압류당했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겨우겨우 넣어둔 손주의 학원비 통장까지 막혔다는 걸 알게 됐을 땐 두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병원 진료는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진료비가 밀렸고 신용도 때문에 건강보험 카드도 제한 대상이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며칠 숨이 가쁘고 기침이 멈추지 않아서 낡은 전기장판 위에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겨울이었고 방 안은 축축하게 얼어붙어 있었지요. 진단은 폐렴, 정확히 말하자면 영양실조와 스트레스에 의한 면역 저하로 인한 2차 감염이었습니다. 병상에서 저는 그 아이가 쓰고 버린 제 이름을 계속 되뇌었습니다. 신말순. 내가 얼마나 조심스럽게 살아온 이름인데 누군가한테 이토록 더럽게 쓰이게 될 줄은 몰랐지요. 모든 게 막혔습니다. 돈도 건강도 사람도. 그렇게 저는 아무도 찾지 않는 시골 폐가로 향하게 됐습니다. 그 아이가 훔쳐간 건 단지 돈이 아니라 제 삶 전체였습니다. 그해 봄, 저는 아무도 찾지 않는 산자락 아래 허름한 폐가 한 채를 소개받았습니다. 집이라고 부르기 민망할 정도였죠. 문짝은 반쯤 떨어져 있었고 창문은 신문지로 붙여놨더군요. 그래도 좋았습니다. 누구한테도 들키지 않고 숨을 수 있다는 게 그땐 그것만으로도 감사했거든요. 그 집에서 저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낮에는 마을 사람들 밭을 도왔습니다. 씨앗 심고 김 메고 고추 따고 감자 캐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해가 떨어지기 전까지는 손에서 흙을 놓지 않았습니다. 밤에는 낡은 라디오 소리에 의지해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전기세 아끼려 촛불 켠 날도 많았고 냄비 하나에 밥을 지어 며칠씩 나눠 먹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벌어들인 품삯에서 먼저 뺀 건 먹을 것도 약값도 아닌 신용회복위원회 납부 계좌 번호였습니다. 적게는 몇천 원, 많게는 몇만 원이었지만 단 하루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주민센터 공무원이 말했어요. 어르신, 이거 10년 걸립니다.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 많아요. 전 그 말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한테 물려줄 이름은 없지만 적어도 다시는 누가 훔쳐가지 못하게는 해야지요. 가끔 밤에 혼자 웁니다. 누가 보진 않으니까. 울다가 잠들고 잠결에 재판받는 꿈도 꿨습니다. 피고 신말수는 왜 빚을 지고 도망쳤습니까? 꿈속에서조차 전 죄인처럼 고개를 못 들었습니다. 열해. 그 세월 동안 제 이름은 서서히 원래의 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신용등급은 천천히 아주 더디게 그렇게 하나씩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남들은 몰랐지만 제 이름 옆에 붙은 빨간 줄 하나가 사라질 때마다 저는 눈물 나도록 기뻤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햇살 좋은 봄날이었습니다. 묵은 잡초 뽑고 마당을 쓸던 참이었죠. 문득 느껴지는 낯선 인기척. 고개를 들었을 땐 그 아이가 아니 그 사람 하나가 제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텃밭에서 상추 몇 포기 뽑고 마당을 쓸고 있는데 낯선 그림자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택배기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얼굴을 보고도 한참 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들, 열해 전 제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사라졌던 그 아이가 아무 예고도 없이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한껏 여윈 얼굴, 눈은 퀭하게 꺼져 있었고 몸은 한눈에 봐도 기력이 없어 보였지요. 하지만 그보다 먼저 느껴졌던 건 뭔가 낯설고 이질적인 기색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고개를 깊이 숙이더니 제 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정말 잘못했어요. 어떻게 얼굴 들고 오겠냐 싶어서 계속 망설이다가 이제야 겨우 왔어요. 눈물을 줄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땐 정말 방법이 없었어요. 사업도 사람도 다 무너졌고 나 자신이 싫어서 죽고 싶었던 순간도 있었어요. 저는 그 아이의 얼굴을 멍하니 쳐다보았습니다. 무릎 꿇은 채로 우는 모습은 애처롭기도 했지만 그보다 먼저 떠오른 건
열해 전 우편함에 쌓여가던 독촉장들이었습니다. 엄마가 없으면 제가 다시 시작할 수 없어요. 그때는 너무 어렸고 철이 없었지만 지금은 정말 간절해요. 이 집만 제 명의로 해주시면 돼요. 딱 그것만. 그 아이의 입에서 나온 첫 요구는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감사도 반성도 아니었습니다. 단 하나의 집을 원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 집을 너 명의로? 그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서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신용도 다 망가졌고 제 이름으로는 아무것도 안 되니까. 이 집만 있으면 뭔가 다시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 순간 이 아이는 변하지 않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열해 전 제 이름을 빌려갔던 그 말투, 딱 몇 달만요, 잠깐만요, 엄마밖에 없어요. 그 문장들과 너무도 똑같았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너 지금 뭘 주고 와서 또 뭘 훔쳐가려고 하니? 그 말에 아이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더니 저도 너무 괴로웠어요. 하고 중얼대더군요. 하지만 그 말엔 아무런 무게도 없었습니다.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사죄하러 온 게 아니라 상속받으러 온 거라는 걸. 잠시 후 그 아이는 조심스레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어머니 명의죠? 그거 좀 확인해 보면 안 될까요? 순간 제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동안 내가 쌓아온 10년 한겨울 새벽마다 밭에서 얼어가며 지켜낸 이름, 텃밭과 땀과 이자와 눈물로 지켜온 이 집을 또다시 노리고 있다는 걸 그 한마디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를 마루에 앉혀두고 안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그 문 뒤에서 저는 아주 오랜만에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건 슬퍼서가 아니라 끝을 봐야겠다는 결심이 굳어지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믿음이 아니라 증거가 필요하다는 생각뿐이었죠. 다음 날 새벽 마을 첫 버스를 타고 읍사무소로 향했습니다. 민원실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제 명의로 된 부동산이나 가족 관련 서류, 최근에 열람이나 위임받아 처리된 게 있는지 조회해 볼 수 있을까요? 직원은 처음엔 난감해했지만 제 얼굴이 하도 절박해 보였는지 조금 뒤 컴퓨터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이게 최근 열람 기록입니다. 한 달 전에 가족관계 증명서, 재적등본, 토지대장 열람까지 다 됐네요. 누가요? 위임장 접수된 상태였습니다. 위임자는 신말순, 수임자는 김영준 씨. 김영준. 제 아들 이름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어떤 위임장에도 도장을 찍은 적이 없습니다. 직원이 제게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요즘도 간혹 이런 식으로 상속 정리하시려는 분들 계세요. 특히 친족관계 정리되면 묘지 이전까지 포함해서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기분이었습니다. 묘지요? 무슨 말씀이세요? 직원은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파묘 동의서요. 고인 명의로 남은 재산 확인하려면 묘소 소재지 관할 구청에 파묘 사전 접수도 같이 하시더라고요. 여긴 그런 절차는 없지만 서류엔 다 들어있던데요. 저는 그 아이가 아버지 묘까지 파묘하려 했다는 정황을 그 자리에서 처음 알게 됐습니다. 다리는 후들거렸고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 위임장 사본 혹시 제가 열람할 수 있을까요? 며칠 뒤 사본을 열람한 순간 제 이름으로 된 위임장은 형식상 완벽하게 정리된 서류였습니다. 인감 도장은 물론이고 주민번호, 주소, 심지어 연락처까지 전부 정확히 기재되어 있었고 제가 작성한 것처럼 위조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저는 금융감독원에 정보 공개 요청을 넣었습니다. 혹시 내 명의로 다른 금융상품, 계좌, 보증, 보험이라도 쓰인 게 있는지. 그 결과 최근 몇 달 사이 제 명의로 소액보험 2건, 비상금 대출 1건이 더 사용된 정황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대로 법률구조공단으로 향했습니다. 도장도 서명도 하지 않았고 아무런 동의도 없이 내 이름을 썼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상담 변호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위임장 위조, 명의도용, 상속권 사기까지 가능한 사안입니다.
근데 이거 한두 달로는 안 끝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관없습니다. 10해를 버텼는데 몇 달 더 가는 거야 못 참을 이유 없지요. 그리고 그날 밤 마루에 앉아 저는 천천히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 아이가 처음 제 명의를 빌려간 날, 그 이후로 생긴 채무 내역, 읍사무소에서 확인한 열람 기록, 그리고 위임장 사본과 보험 증서 복사본. 저는 이젠 그 아이의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명의 피해자였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그 아이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법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 아이는 내 이름을 훔쳤지만 나는 내 이름을 반드시 되찾기로 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을 마치고 돌아온 날 저는 아이에게 문자 한 통만 남겼습니다. 이제 내 집에는 오지 마라. 그 아이는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 저는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정식 접수했습니다. 담당 판사는 서류를 유심히 보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보통은 가족 간 신청은 기각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건 명의도용, 위임장 위조 혐의까지 엮인 경우라 가처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2주 후 법원은 정식으로 50m 이내 접근 금지 결정을 내려줬습니다. 그날부터 제 마당에는 더 이상 그 아이의 그림자조차 드리워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본소송. 제 이름을 되찾는 소송이 시작된 겁니다. 저는 경찰서에 가서 명의도용 피해 진술서를 정식 접수했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위임장에 인감 도장도 있고 서류도 정식으로 보이는데 정말 도장 찍으신 기억이 없으세요? 네. 제 도장이긴 하지만 제가 찍은 게 아닙니다. 수사관은 잠시 정적 끝에 말했습니다. 요즘도 부모님 인감으로 대출 내는 자식들 많아요. 근데 그걸 막기 위한 절차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제가 시작한 명예회복 소송은 상상 이상으로 복잡했습니다. 공증 무효 소송, 부동산 등기 말소 청구,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까지. 담당 변호사가 말했죠. 어르신, 이건 최소 6개월 이상 갑니다. 게다가 상대가 법률적으로 반박하면 더 길어질 수도 있어요. 저는 잠시 멍하니 창밖을 봤습니다. 그 순간 속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올라왔습니다. 10해 동안 이름 없이 살았는데 이름 하나 되찾는데 몇 달이 아깝겠습니까? 이름 없는 세월, 카드 하나 못 만들고 병원비조차 미납으로 밀려 약도 못 사던 시간들이 저를 여기까지 데려온 겁니다. 저는 법률구조공단에서 받은 행정서류 작성을 위한 자원봉사자를 따라 읍사무소, 주민센터, 경찰서, 은행, 금융감독원까지 하루에 5군데씩 돌며 자료를 모았습니다. 낡은 가방 하나 메고 서류철엔 복사본이 수십 장. 하나하나 날짜 맞추고 대조하고 정리했습니다. 가끔씩은 너무 복잡하고 지쳐서 모든 걸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라 피해자다. 그 아이는 내 아들이 아니라 내 이름을 훔친 범죄자다. 그리고 그 결심은 날이 갈수록 더 단단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제 정신을 의심하며 과거의 서류가 모두 진심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신 나간 건 나였을까요? 돈에 미친 그 아이였을까요? 그 아이는 제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곧바로 반격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사실 예전부터 정신적으로 조금 불안정하셨어요. 위임장도 다 어머니가 직접 작성하신 거예요. 그 말이 법정의 공식 의견서로 제출됐습니다. 정신미약으로 인한 법률행위 무효성 없음. 그 아이는 제 행동 자체를 불신하게 만들려는 계략을 쓴 겁니다.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가족 간 분쟁에서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치명적인 프레임이죠. 정신 이상. 특히 고령이시라면 법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실제로 재판부는 그 아이의 주장을 바탕으로 진료기록 제출을 요구해왔습니다. 전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미쳤다고. 내가 정신이 나갔다고. 하지만 분노로는 못 이깁니다. 증거로 이겨야 했습니다.
변호사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어르신, 우리 쪽에서 정신 이상 아니라는 증거를 천천히 정확히 모읍시다. 우선 주치의에게 진단서 발급을 의뢰했습니다. 10년간 동네 병원을 오가며 받았던 진료 기록과 정신 상태 기록이 정상임을 보여주는 자료였죠. 다음으로 제가 적어왔던 수기 노트, 그 노트엔 매달 채무 납부 내역, 작은 일거리에서 번 돈, 이자 상환 일정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정신이 상자가 이런 걸 10년간 정리할 수 있겠냐는 판단을 유도하기 위한 근거였죠. 그리고 결정적인 건 통화 녹취. 그 아이가 처음 집에 찾아왔을 때 제가 휴대폰으로 통화를 일부 녹음해뒀던 게 있었습니다. 엄마, 그땐 어쩔 수 없었어요. 어차피 그 이름 다시 돌려드릴 생각이었어요. 그 말 한마디가 모든 걸 뒤집을 단서가 됐습니다. 변호사는 녹취록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인정 발언입니다. 당시 도용을 본인이 시인한 거예요. 며칠 뒤 법정에서 제게 내려진 판결은 정상. 재판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신적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장기간에 걸친 세심한 재정관리와 대응 기록들이 정상적 인지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10해 만에 처음으로 제 자신이 온전한 사람으로 인정받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 버스 정류장에서 잠시 숨을 고르던 저는 휴대폰을 꺼내 녹취 파일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엄마, 그 이름 다시 돌려드릴게요. 그 말이 미친 건 아니었습니다. 미친 건 그 이름으로 또다시 무엇을 훔치려던 너였죠. 그리고 그날 밤 제 변호사는 새로운 자료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과거 파산 내역, 허위 사업체, 심지어 그 아이의 옛 동거인 진술까지 확보했습니다. 숨겨왔던 그 아이의 진짜 얼굴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법정에서 정신 상태가 정상으로 인정된 이후 분위기는 우리 쪽으로 조금씩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변호사가 조심스레 한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어르신, 이건 상대 측의 파산 이력입니다. 저희 쪽에서 과거 채무 기록 조회하고 법원에 열람 신청해 봤습니다. 봉투를 열자 거기엔 3건의 파산 기록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15년 전 소규모 무역업체 파산. 두 번째는 12년 전 가족문화센터라는 이름의 교육시설 폐업. 그리고 마지막 3년 전까지 운영되던 부동산 중개업소였습니다.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사업자 등록은 돼 있었지만 실제 운영은 확인되지 않는 허위 사업체였고 모두 단기간 내 부도 처리 후 재산 은닉 시도 정황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지속적으로 파산 신청과 재산 이전을 반복했어요. 특히 마지막 건은 어머님 명의의 보험과 통장을 근거로 개인 생활비까지 충당했더군요.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변호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르신, 아드님이 예전에 동거하던 분이 연락을 줬습니다. 그분이 진술서에 협조해 주겠답니다. 다음 날 변호사가 읽어준 진술서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늘 어머니를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우리 엄마 건물이 있다. 엄마가 금방 도와줄 거다. 그렇게 말하면서 제 명의로 카드를 돌리고 월세도 밀린 채 3년을 살아먹었어요. 제가 따지면 늘 어머니 탓을 했습니다. 엄마가 도장만 찍어주면 끝인데 자꾸 마음이 약해서 망설인다며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내가 기댄 줄 알았던 이름이 그 아이에겐 수단이었다는 걸 그 순간에야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손에 쥔 그 진술서를 찢지도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차곡차곡 파일에 꽂아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놈의 어머니라는 말 이제는 듣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단 한 번도 저를 사람으로 존중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직 이름, 신분, 그리고 책임만을 요구했을 뿐이었죠. 그리고 그렇게 한참을 버틴 어느 날 그 아이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법원 앞 벤치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무릎 꿇고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단 한 번만 더 도와줘요. 하지만 그날의 나는 더 이상
그 아이의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법원 앞 늦가을 바람이 스쳐 지나가는 날이었습니다. 재판 일정을 마치고 나오던 순간 저는 정문 옆 벤치에서 웅크리고 앉은 사람 하나를 봤습니다.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조용히 떨고 있는 사람. 그 아이였습니다. 제 아들. 그는 저를 보자 벌떡 일어나 순식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발. 단 한 번만 더 도와줘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그는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주변엔 재판 끝난 이들이 흘러가고 있었고 그 아이는 바닥에 이마를 댄 채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정말 다 후회해요.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냥 집 한 채만 내 명의로 해주세요. 그럼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옆자리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냈습니다. 3장. 첫 번째 장엔 재산 포기 각서. 두 번째 장엔 금전 갈취 사실 인정 진술서. 세 번째 장엔 법적 상속권 포기 확약서. 저는 말했습니다. 이게 내가 원했던 마지막 거래 아니었냐? 그 아이는 멍한 얼굴로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뭐예요, 엄마? 이런 걸 왜 준비했어요? 내가 또 찾아올 줄 알았다. 그리고 또 울 거란 것도. 하지만 난 이젠 너를 다시 아들로 받아들이진 않을 거다. 그 아이는 더 크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그건 아니잖아요. 진짜 마지막이에요. 이번만 살려줘요. 엄마밖에 없잖아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서류 한 장 한 장을 펼쳐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사인해라. 그 아이는 주저했지만 곧 떨리는 손으로 볼펜을 들었습니다. 내가 이걸 쓰면 이제 진짜 끝나는 거예요? 그래. 끝이다. 넌 이제 내 아들도 아니고 내 이름도 쓸 수 없다. 그는 마지막 줄에 사인을 마치고 나서 서류 위로 눈물을 떨구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정리해 가방 안에 넣고 일어나 말했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건 눈물밖에 없구나. 그 눈물은 나도 열해 동안 흘렸다. 그러니 이제 그만이다. 저는 등을 돌려 법원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그 아이는 계단 아래까지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벤치 위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은 채 이름도 가족도 모든 걸 놓친 사람처럼. 그날 이후 저는 집에 돌아와 오랫동안 멈춰있던 서랍 하나를 열었습니다. 그 안엔 열해 전 아들이 처음 건넸던 대출 서류 사본, 압류 통지서, 법정 출석 요청서, 그리고 제 이름으로 발급된 빚의 이력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혹시 또 있지는 않을까? 며칠 뒤 읍내 주민센터에서 일하던 퇴직 공무원 한 분과 우연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실은 명의 도용으로 신용불량된 어르신들 의외로 많아요. 가족에게 당해서 말도 못하는 분들 꽤 있습니다. 그 말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 이름을 회복한 이 경험을 혼자만 알고 있진 않겠다. 그해 봄 마을 회관 옆 작은 공간을 얻었습니다. 탁자 3, 의자 6, 그리고 낡은 복사기 1대. 간판엔 이렇게 적었습니다. 명예회복 상담소. 내 이름을 되찾고 싶은 당신을 위한 곳. 첫날엔 정말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역신문에 짧게 소개된 뒤부터 전국에서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저 혹시 상담 가능할까요? 제 아들이 제 통장으로 보험 사기를 쳤어요. 며느리가 제 신분으로 대출을 받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도 자식에게 도용당했습니다. 상담소는 점점 사람들로 채워졌습니다. 직접 오시는 분도, 전화를 주시는 분도, 눈물을 흘리며 손을 붙잡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저처럼 자식에게서 이름을 빼앗긴 부모들이었습니다. 그중
상담소 1호 방문객이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올라온 74세 여성분이었습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저 선생님 덕분에 제 이름도 살아났어요. 예전엔 서류에 이름 쓰는 것도 무서웠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 이름에 떳떳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 손을 꼭 잡아드렸습니다. 이제 제 이름은 단지 신분을 증명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살릴 수 있는 무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역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명예회복 상담소의 존재를 방송에 내보내고 싶다는 제안이었죠.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아들이 유튜브에 피해자 코스프레 영상을 올린 겁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한 번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지방 언론의 인터뷰 제안은 명예회복 상담소를 통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요즘 고령층 명의도용 사건이 많아 사회적 이슈로 다뤄보려 합니다. 선생님의 사례는 단순한 피해 회복이 아닌 공공적 의미가 있으니까요. 처음엔 주저했습니다. 이름과 얼굴을 세상에 공개한다는 건 또 다른 낙인을 의미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전 곧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숨지 않겠습니다. 숨은 게 죄처럼 여겨지는 세상이라면 차라리 드러내겠습니다. 지역 방송 인터뷰는 짧고 조용했지만 그 반응은 생각보다 뜨거웠습니다. 자식에게 당했지만 주저앉지 않은 이름. 피해자의 목소리가 필요한 시대. 방송이 나간 그 주말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이런 어머니가 진짜 부모다. 피해자에게 박수를. 이런 응원 글들이 올라왔고 기자들 사이에서도 선례 없는 사례라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한 반향은 곧 거짓된 함성에 묻히게 됩니다. 바로 다음 날 밤 한 유튜브 채널에 제 얼굴이 담긴 영상이 올라온 겁니다. 썸네일 문구는 이랬습니다. 치매 노모에게 쫓겨난 불쌍한 아들의 눈물 고백. 영상 속 그 아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도 지은 죄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너무 오래된 일이에요. 지금 어머니는 치매가 와서 사람도 못 알아보시고 말도 자주 바뀌세요. 집은 제 명의로 잠깐만 해주신다고 했는데 갑자기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제 명의를 도용했던 서류들, 위임장이며 도장 복사까지 모두 당시 어머니의 뜻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댓글은 순식간에 수천 개. 이런 아들 두고 왜 그러냐? 요즘 노인들 더 무섭다. 가족 파괴자네. 증거도 없이 법으로 몰아가네. 영상은 자극적인 편집과 일방적인 증언만으로 도배돼 있었고 일부 언론들도 이를 인용해 모자간 진실 공방이라며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상담소 직원들과 함께 명예훼손 소송을 준비했고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영상 삭제 및 사실 확인 요청 공문을 유튜브 측에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영상에 반박 댓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저 어머니 지역 방송에 나온 분 맞죠? 그 영상 말고 실제 인터뷰 찾아보세요. 눈빛이 다릅니다. 진짜 피해자는 누군지 생각해 봅시다. 며칠 뒤 지역 신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단독으로 가족 사기 피해자의 투쟁기를 다뤄보겠습니다. 그 기사는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시작됐습니다. 이름을 훔쳐간 자식, 이름으로 다시 일어선 어머니. 그날 이후 영상은 허위사실 유포로 신고 누적돼 비공개 처리됐고 그 아이는 더 이상 세상 앞에서 피해자인 척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판사 앞에 선 마지막 날이 왔습니다. 저는 재판정 한가운데에서 제 이름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말을 꺼내게 됩니다. 재판정에 들어서는 순간 제 다리는 조금씩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긴 시간 동안 누적된 울분의 떨림이었습니다. 저 끝 피고인석에 앉은 그 아이, 제 자식을 자처하며 제 이름을 팔았던 사람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정면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가족 간의 사적 분쟁이 아닌 중대한 명예 도용 및 사기 사건으로 엄정하게 다뤄져야 할 사안입니다.
재판은 비교적 간단히 진행됐습니다. 그간 확보한 수많은 증거들, 위조된 위임장, 상속 포기 각서, 정신감정 허위 주장에 대한 반박 진단서, 동거인의 진술, 재산 은닉 시도 내역까지 법정은 이미 충분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재판 중 변호인이 마지막으로 묻자 그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모든 건 제 잘못입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엔 죄책감보다 체념에 가까운 무력감이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판사는 조용히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의를 이용해 다수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및 신용거래를 무단 실행하였고 이후 접근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지속적 접근과 사기 시도를 반복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고 명예도용 관련 처벌과 함께 접근금지 조치를 계속 유지함을 판결합니다. 법정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숨죽인 사람들 사이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피해자께서 마지막 발언을 원하신다고 하셨죠. 판사가 제게 시선을 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양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법정 한가운데 섰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이 자리에 어머니로서 선 것이 아닙니다. 한 명의 이름으로 섰습니다. 그 이름은 제 인생의 절반을 함께했고 그 절반을 잃게도 만들었으며 이제 남은 절반을 다시 세우게 해준 이름입니다.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 아이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고 방청석엔 상담소에서 만난 다른 피해자분들이 조용히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이 이름은 제게 재산도 아니고 명예도 아닙니다. 제가 다시 숨 쉴 수 있게 해준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그 희망을 되찾은 겁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깊게 끄덕였습니다. 피해자의 발언, 이 사건의 본질을 가장 분명히 말해주셨습니다. 법은 사람을 돕는 것이며 사람의 이름은 보호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재판은 끝났고 판결문에는 제 이름이 회복된 명의자로 명시되었습니다. 법정 문을 나서며 저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나는 끝내 이름을 지켜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살아갈 것이다. 재판이 끝난 지 일주일 뒤 상담소 마당엔 봄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오늘도 이른 아침 혼자서 마당에 물을 주며 조용히 그 꽃들 앞에 섰습니다. 바람이 살짝 불어왔고 흙냄새와 함께 어디선가 참깨 기름짙은 냄새도 흘러들었습니다. 마을 입구 반찬 가게에서 오늘도 문을 연 모양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한참을 서 있다. 혼잣말처럼 낮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나는 내 이름으로 사는구나. 아무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이름으로. 그 이름은 이젠 빚의 증거 서류에 찍힌 한 줄이 아니었고 가족이라는 이유로 끌려다니던 낡은 족쇄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기 자신을 말할 수 있는 단 하나의 표식이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건물 벽에 걸린 명예회복 상담소라는 간판을 꺼내 천천히 천으로 닦아냈습니다. 낡았지만 선명한 글자들. 그 아래 작은 문구가 보였습니다. 이름을 지킨다는 건 인생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문장 옆에 작게 붙여진 문패 하나. 대표자 신말순. 그녀는 처음으로 스스로의 이름을 바라봤습니다. 누구의 엄마도 아니고 누구의 피해자도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일터에 서 있는 사람. 그날 이후 전국 각지에서 상담소로 사연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식이 제 이름으로 보험을 들었더군요. 며느리가 몰래 신용카드를 만들어 썼어요. 딸이 대출을 받고도 죄책감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매 사연마다 직접 답장을 씁니다. 어떤 답은 짧고 어떤 답은 길지만 마지막 문장은 모두 같았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당신 것입니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상담소에는 이름을 되찾으려는 사람들이 조용히 문을 두드립니다. 그들에게 그녀는 더 이상 누구의 엄마가 아닌 자기 이름으로 살아가는 증거입니다. 오늘도 마흔 이후 사람 공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연이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인생의 이야기로 당신의 하루에 따뜻한 동행이 되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